대중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뭐 저 한계가족 책에서도 좀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던가요? 네, 있었습니다. 뒷부분에가. 예. 다소 뭐 이렇게 이제 뭐 자본주의 이렇게 하면은 좀 크고 좀 추상적이고 하다 보니까 잘못 이야기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가 되기도 쉽고 또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예. 근데 하여튼 뭐 그것에 앞서서 오늘 이제 경제 소프트에서 그저께 그 박근혜 씨가 그 담화문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보셨나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방송하러 가기 전에 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렇게 뭐 또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누구 이렇게 또 무슨 홍보수인가 뭐 누군가가 막 앱해가지고 뭐 이런 사진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또 이제 뭐 연출인지 뭔지 물론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100%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박근혜 씨도 속이 아프고 쓰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중요한 건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참 그 한국의 정치가 그 여든 야든 또는 정치권에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정치권 언저리에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그 한 20%, 2%가 아니라 20%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저는. 뭔가, 왜 저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못하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메인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도 가끔씩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박근혜 씨가 이제 그저께 그 담화문에서 뭘 했죠? 담화문을 뭐 때문에 발표를 했죠? 세월호 네? 국정 쇄신을 하고 원래 그 뭘로 예고를 했죠? 사과한다고 예고를 했죠. 사과를 했나요? 했긴 했어요. 어떻게? 그냥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와 눈물. 유가족들이 아니 그 뭐 무한대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 그런 표현을 했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원래 말솜씨도 없고 또 제가 그 우리 의사 선생님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죠. 제가 갱년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요새 한 2년 남짓 갱년기인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제가 친구해드릴까요? 여러분들 별로 시간 없어요. 제가 맛이 가면은 우리 20, 30대도 힘들어져요. 제가 맛이 가기 전에 뭔가 빨리 우리 30, 40대가 그 결과를 만들어 가야죠. 근데 오늘 경제 소프트에서 이제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좀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말솜씨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경제 문제나 아니면은 무슨 그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말 안 되는 소리를 주르륵 이렇게 써놓은 걸 가지고서 이제 좀 문제점들이나 이렇게 좀 지적해 주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제가 뭐 막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대충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벌써 몇십 년을 했잖아요. 탁 보면 탁 나온다 그랬죠. 탁 보면 탁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이제 잊어먹으니까 그 담화문 이렇게 발표한 날 연필로 몇 자를 이렇게 끄적끄적 해놨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목들을 끄적끄적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놔뒀다가 오늘 이제 방송한다고 이렇게 별로 그렇지는 않는데 그 종이 쪼가리
다른 것 같으면 그냥 가는데 그래서 하나 들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밑에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어수선해졌어요, 이야기가. 보통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그래서 제대로 좀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타고 이제 여기 오는 도중에 뭔가 이게 찜찜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차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명히 이제 그 담화문에서 사과를 했죠. 사과를 무한대 책임을 느낍니다. 무한의 책임을 느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 그 보통 애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제 애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문제 그 잘해야 됩니다. 얘가 부모가 봤을 때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그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한 걸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게 해고 난다. 알려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통 애들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뭐 어린 애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애들도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적지 않아요. 사실 얘를 키우다 보면.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질 급한 부모들은 먼저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납득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고 얘가 부모가 봤을 때는 잘못했지만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래서 얘한테 뭐 이렇게 하다든지 뭐 하게 되면 그건 전혀 오히려 그 안 좋은 효과만 반발심만 더 키워요. 부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얘가 충분히 이러이러해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지 인정해. 그래서 얘가 정말로 잘못했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인정을 하는 게 먼저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인정하고 나면 해야죠. 고치죠. 예, 뭐 이제 부모가 생각했을 때 뭐 너는 해처리를 몇 대 맞아야 돼 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죠. 또는 처벌을 하죠. 아니면은 네가 잘못했지만 이건 그렇게 맞을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야.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조심히 하고 따끔하게 훈계를 한다든지. 요컨대 잘못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하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죠. 그 상응하는 합당한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하죠. 그렇죠. 보통 애들 키울 때 그래서 애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데 가서 물리적인 그런 어떤 걸 행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끈질긴 데가 있어요. 뭐 끈질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납치를 했다 일본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슨 분쟁이 붙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하여튼 끈질기게 너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네가 문제 있지, 잘못했지 하고 끈질기게 막 해요. 추궁을 해요. 끝까지 추궁을 해요. 정말로 하다고 느낄 정도로 끝까지 추궁을 해요. 쟤들 한국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막 추궁을 해오면 쟤들 뭐야,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막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네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렇게 해요. 한국 사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되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때는 뭘 암암리에 전제로 깔고 이런 행위를 보이죠?
끈질기게 잘못했지라고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면 이제 상대방이 더 이상 나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겠지, 거기서 끝내겠지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쳐, 뭐 이런 식이라든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한국 사람 정서 같으면 그래 네가 이제 시인했으니까 됐어라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거기서 또 시작을 해요. 뭐가 시작되죠? 상상을 얘기해보니까 아니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아까 애가 잘못을 납득을 하고 시인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모가? 책임을 지운다고 그랬죠? 체벌을 가한다든지 합당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죠. 예, 그걸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 너 분명히 인정했어? 라고 하고서 네가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울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좀 봐주지. 버럭하죠. 사실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떤 게 있죠? 잘못과 책임에 대한 관계가 불명확하죠.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잘못했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한국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어려서부터든지 뭐 그게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정치권에서나 그게 그냥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할 정도로 잘못과 책임은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 이제 시인을 하면은 끝까지 이제 책임을 추궁을 해요.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요. 물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러면은 이게 너 끝까지 해보자라는 거야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잘못을 시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잘못이라는 것을 추궁할 때 충분히 그 상대방이 진짜 그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합당한 증거나 근거를 들이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합당한 근거나 증거를 들이대고 해서 상대방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예외 없이 그게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예외가 없어요.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그게 법치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구조가 일상화 이렇게 왜 법치 국가입니까? 재판소 가보세요. 재판소 가서 제일 하는 게 뭐죠? 먼저 이렇게 검사, 변호사 이렇게 피고인 온 거하고 서로 싸우는 게 뭘 싸우죠? 잘못을 시인하네 안 하네로 싸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면 어떻게 되죠? 판사가 책임을 추궁하죠. 형량을 때리죠. 벌금을 물리든지 1년 징역을 살리든지 하죠.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치권의 뭐 야당 뭐 대표다 또는 내가 뭐 야당에서 한 가닥 한다 다음에 뭐 대권 후보 이렇게 주자다 후보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뭐 내가 정치권에서 얼쩡얼쩡하는 그래도 유명세를 탄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 씨가 엊그저께 대통령 그 담화라는 걸 형태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 이거예요. 했죠? 그러면 제가 야당 대표라든지 주자라면 그래 당신 시인했어 분명히 이거 맞죠? 물러나세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 여러분들 담화 발표 후에 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얼마나 한국이라는 그 한국의 정치권이나 이게 그 이른바 이렇게 명색 유명세 타는 분들 이런 그 세상이 그 원칙 뭐가 원칙인지 그 정말로 뭐가 그 민주주의의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건지 뭐가 그 법치국가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인지 조차도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담화 발표했는데 저거 그냥 악어 눈물이야 저거 형식적이야 자기 또 책임 회피하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저도 그 담화문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점을 지적을 했지만 오늘 제가 경제 소프트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지난주에 경제 소프트에서 이미 했습니다. 6.4 지방선거의 정치적 쟁점, 내가 투표하기 싫다 이거예요.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박근혜 씨나 새누리당 또는 그 뭐 새정치당이나 이런 야당이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선거를 하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지금 혐오감이나 분노로 이렇게 이놈이나 저놈이나 꼴 보기 싫은데 선거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어떤 정치적 쟁점이랑 그 말을 했을 때는 사실 제가 그 담화를 발표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온 게 때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빈 껍데기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씨나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 잘못했지 사과 한마디도 안 해? 안 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지금 그런 담화를 발표한 거죠. 그러면 완전히 결정적인 지금 이제 그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이렇게 정치적 어떤 그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걸 잡았다 이거예요. 잡았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국정조사에 청와대를 포함시켰더라고요. 대통령은 제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조사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그런 식의 간단한 몇 마디 하면서 물러나세요 하면 되죠. 우리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퇴진 투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면은 제가 야당 대표나 야당 대권 주자가 됐다라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확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제가 대중자본주의에서 우리 김세리 양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대중자본주의 일반 대중들이 민주주의 현실의 어떤 그 정치 경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 국민 주체로서의 어떤 그 권리나 어떤 의무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나하고 대통령하고를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내가 겁을 먹고 대통령이 나보다 힘센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고개를 숙여야 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중자본주의가 될 수 있겠냐. 택도 없죠. 대기업 재벌 오너가 있는데 뭐 이렇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잘못 뻥긋했다가는 내가 이렇게 가서 노동자인데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제가 너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교육, 문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런 것들 저는 너무나 많이 느껴요. 이런 유형의 그런 그 엉터리 같은 경우를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문제를 인식해도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도 지 욕심으로 대처를 안 해버리고 아니면은 지가 책임져야 될 것도 남한테 떠넘겨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그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 금력의 어떤 그 서열에 따라서 그냥 그런 것들이 마치 당연하게 이렇게
차별화되고 특권을 가지고 갖고 이렇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 박근혜 씨가 이게 그 지난주 경제 그 소프트에서 또 이런 그 책임에 관한 사과를 이렇게 물론 그 엉터리로 이야기할 거라고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툭 던져줬던 거예요. 그 힌트를 준 거죠.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의 쟁점은 책임을 묻는 거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지방선거를 통해 결과를 놓고서 내가 진다라면 물러나겠다라는 그 책임을 보여라 이거죠. 또 야당 입장에서 이긴다라면 당신 물러나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보여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투표를 하든지 말든지 정말로 저 투표하기 싫어요. 투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투표한다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미 다 죽어버릴 사람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상황에서 누구 어떻게 야당 뭐 청문회 한다고 뭐 특검 한다고 그래서 누구 또 스타 만들고 뭐 하고 한 자리 헤쳐먹고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또 입이 험하게지네. 그런 걸 도대체 지금 얼마나 반복을 더 할 겁니까?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 왜 그런 걸, 요컨대 너무 한국 사회가 그 어려서부터 교육 과정을 포함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사회관계나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힘세고 못하고 해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가정에서도 얘 문제 같은 경우도 부모가 그냥 부모의 권위나 힘으로써 얘를 갖다가 빡질러 버린다. 그럼 얘들 교육 정말로 그건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이야기를 경제 소프트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요새 좀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불편하고 그래서 경제 소프트 가서도 뭐 편하게 이야기할 그런 저도 뭘 이렇게 세월호 참사 뭐 다른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저는 또 이렇게 또래 자식을 둘이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머리를 장식물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한다고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또 저렇게 하는 그걸 쳐다보고 저거 롤 모델이네. 저 정치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다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 보는 게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민족 이민 사회이다 보니까 이 룰이 무너지면은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죠. 원칙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면 책임 소재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룰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은 사회가 성립할 수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은 리퍼블릭이지만 네이션이죠. 민족 단위의 일본도 뭐 네이션이죠. 아베가 주장하는 게 뭐 자기들 단일 민족 어쩌고저쩌고 뭐 야마토 민족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네이션이죠. 미국 같은 데는 뭡니까? 스테이트죠. 네이션이 아니죠. 민족을 단일한 국가가 아니죠. 스테이트죠. 그렇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유니온이죠. 몇 개 뭐 웨일즈라든지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되게 근데 일본하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경제력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그 상식들이 일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권이 문제 같습니다. 정치권. 정치권이요. 일본도 보면 그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그 역사라든지 위안부 문제를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정치권이 지금 문제고 그 민족들은 양쪽 민족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 내부적으로는 정말로 선진국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예요. 일본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을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지금 그 득표율이 지금 4%인가? 얼마가 그 의원 국회 그 의원도 몇 명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외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또 이제 아무래도 국제 관계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제 관계를 봤을 때 이게 자연의 법칙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세계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세면은 이렇게 약소국을 먹어버리려고 한다든지 눌러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더 강하게 이렇게 작동을 했지. 야, 뭐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니도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도 민주공화국이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할게. 니네들 이렇게 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나라 우선주의니까.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그렇다는 걸 또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는 당한 놈이 병신이죠. 사실. 일제 식민지 당한 놈이 병신이죠. 안 당하면 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도 뭐 그런 게 많지만 중국에서는 사기 당한 놈이 바보지 사기 친 놈이 나쁜 놈이 아니다. 근데 그건 이제 중국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고 사실은 그건 절대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보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저게 그냥 가서 먹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안 당하는 게 중요하죠. 안 당하는 게. 제가 느끼는 네. 저는 이제 20대인데 저도 이제 살면서 어떤 집단에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은 보통 한 사람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쌍방이 문제여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갈등을 해결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힘으로 그러니까 선배와의 갈등에서 선배가 힘으로 누른다든지 이렇다기보다는 왜 자기가 화가 났는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34년 전에 5.18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뽑게 됐고 직선제가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87년 이전에는 독재 정부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함의하는 바가 뭐냐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우리 50대나 60대 이후의 세대는 교육을 반공을 많이 받고 자라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그러니까 빨갱이가 나쁘다, 북한은 나쁘다, 뭐 괴물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보수화되는 거가 있지만 그냥 그런 어떤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어떤 그런 냉전 시대의 논리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이고 힘만 가지면 뭐든지 원칙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다 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상식인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라고 뭐 교육 받았던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정말 세대가 주인이 된다면 그런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문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가 50대 이상 부모 세대, 40대까지 자식 세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세대 구분을 하게 된 이제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부모 세대가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방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 시대 때를 겪고 전쟁을 겪고 독재 정권 시대를 겪고 다 지금 50대, 60대, 70대 이런 세대, 80대 이런 세대들은 뭐 그런 그 험난한 시절에 자기 가족,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항상 기회주의적이야. 어떤 도덕성이나 가치관이나 정의감은 금방 죽는다 이거예요. 뭐 친일, 뭐 독립, 저놈 이렇게 독립운동했어, 이렇게 반일운동했어, 항일운동했어, 찔러버린다 이거. 그럼 죽는다 이거예요. 전쟁 때 저놈 빨갱이야, 저놈 이렇게 뭐 이렇게 수구 꼴통이야 하면 막 쏴 죽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 독재 정권에서 뭐 말 뻥끗 잘못했다가는 막 잡아 들어가고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남는 게 최선의 이렇게 최고의 목표였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신을 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근데 이걸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최고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친일 운동해라 그러면 가서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자기 자식들 이렇게 징용 안 보내고 자기 자식만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안 죽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20, 30, 40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적인 경제 성장을 이제 없이 살던 시대에서 양적인 경제 성장하고 그 경제 성장의 그 혜택을 교육적으로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세대예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짧다 길다라는 조금 이제 다시 좀 물론 이렇게 생각을 놓을 필요는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만약에 그런 걸로 치면 그 짧고 길고로 치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을 팍 해버렸어요. 그냥 막부 시대에서 그냥 막부들이 자기 그 실권을 다 내놓고 이렇게 서양 그 검은 배가 쳐들어와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먹어버리려고 하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내 밥그릇 따졌다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하겠구나라고 애국심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밥그릇들을 다 내놔버려요. 내놓고 나서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먼저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우선을 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이제 부국강병 이렇게 하면서 서양의 과학 문물을 빨리 먼저 습득을 해야 일본이 안 망한다, 안 당한다라고 그래서 뭐 유럽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막 선진 국가에 가서 빨리 그 과학 기술 문명을 이렇게 배우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유럽으로 간 사람은 스키장을 거기서 봐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스키장을 게렌데라고 그래요. 독일 말로. 이렇게 문물이 들어온 그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들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민주주의 이 전에 정말로 이른바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 메이지 유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일본이 한 30년 1870, 60년대 메이지 유신하고 70년, 80년, 90년 요 한 30년 동안에 그냥 세상을 따라잡았어요. 불과 한 30년 동안에. 저희 연구소 경제시평에 일본 경제를 보면 각 기업들 소개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괜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업들 처음에 창립할 당시부터 쭉 연역부터 설명을 해요.
그 기업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하는가. 그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경제적인 어떤 강국으로 성장을 해올 수 있었는가 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무슨 이렇게 무슨 이렇게 무슨 일본의 뭐 이렇게 자본주의다,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극우주의다, 뭐다 이런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도 실제로 그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경제가 그 서양 열강에 버금가는 그 힘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1905년에 누구를 깨버리죠? 러시아를 깨버리죠. 청일 전쟁에서도 청나라하고 이제 힘이 없었으니까 치지만 러시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불과 한 30년 사이에 팍 해가지고 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치열하게 또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이른바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 가죠. 시행착오를 겪지만 우회도 만들고 입헌군주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이게 천황 해가지고 전쟁으로 가버리는 게 이제 2차 대전으로 가버리는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전쟁의 그 교훈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그 제동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뭐 메가더가 만들어서 줬든 간에 어쨌든 만들어 준 거라도 자기 걸로 소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60년, 70년 넘게 온 거죠. 정말로 이렇게 그 선진 국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온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학교 교육을 보면 물론 많은 이제 그 변화하고 발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직도 이렇게 그 학교에서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건전하고 이렇게 좀 그 제대로 된 토론 교육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훈련이 그런 토론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육이나 그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왜냐면 아직도 이렇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점에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방금 전에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예로 들었던 것처럼 꼭 그건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10년에 안철수 씨가 이제 바람을 타고 이렇게 푹 떴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떴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 바뀌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떤 모멘텀이거든요. 어떤 계기가 딱 생겨가지고 거기로 확 바람이 불어서 모든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텔레비전이든 어떤 공개적인 장악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긍을 하면 그 방향으로 확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그 유명세로 신문에 나가고 언론에 나가고 텔레비전에 나가면 그냥 유명해지니까 또 내가 한 자리 해먹으면 그걸로 유명해지니까 그냥 유명세로 다 때려 막 와버렸다 이거예요. 한국이란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검증이라는 게 없어요.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증이 없기 때문에 저 사기꾼도 대통령이 돼버리고 일자 무식쟁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대통령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아요.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뭐 정몽준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같은 패인데도 박근혜 씨가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경기도지사로 나오는 한경필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 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공천 받기까지는 제가 박근혜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해야 공천을 받거든요. 근데 공천을 받고 난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표를 얻어야 돼요. 근데 표를 얻으려고 보니까는 지금 분위기가 박근혜 지켜드리겠다가는 떨어지거든.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야당은 그럼 다르냐? 이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어부지리만 그냥 저야말로 기회주의적이죠. 새누리 참사에서 여론이 확 이쪽에 쓸려갔으니까 요때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 돼. 나 한번 툭 던져. 내가 한번 대권 기회가 오면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런 소리 툭 던진다 이거예요. 또 형태만 다를 뿐이죠. 뭐 시간이 넘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뒤풀이 장소로 옮겨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남공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